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별 무기고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러시아제 보병 전투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브래들리와 챌린저2 등 서방제 기갑 장비를 주로 소개해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갑 전투 차량인 BMP 시리즈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BMP 시리즈는요, 세계 최초의 실용 보병 전투차로서 무수한 실전을 겪으며 시리즈가 3까지 이어진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면서 그 민낯 또한 철저히 까발려진 보병 전투차죠. 지금부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BMP 시리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약간 충격을 줬었다고. 네, 이게 1967년 12월이었습니다.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혁명 50주년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이 신형 장갑차가 세계 육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소련 기갑 차량의 특징인 낮은 차체를 가진 신형 장갑차는요, 후방에 병력이 탑승하는 전투실이 있었으며 차체 중간의 소형 포탑에는요 76mm로 추정되는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형 장갑차는요, 기존 경전차와 병력 수송용 장갑차는 전혀 다른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나토에서는 당시 등장한 연도에 따라서 M1967이라고 호칭했죠. 이것이 바로 BMP-1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개발 배경이 있겠죠? 네, 소련이요 차량화 소총부대, 그러니까 러시아애들은 이 차량화 소총부대가 뭐냐면 기계화 보병부대를 차량화 소총부대라고 해. 그러니까 이 소련의 기계화 보병부대의 강력한 지원 화력과 대전착 능력을 가진 보병 전투차 BMP-1을 이 배치한 이유가 재래식 전력을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이요 핵무기로 대립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서기장 니키타 크루쇼프는요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케네디하고 협상해버렸거든. 협상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러는데 얘가 협상을 해버려. 그래서 1964년에 축출이 돼버려요, 크루쇼프가. 그리고 뒤이어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축출되기 전에 이 크루쇼프 서기장은 핵과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장에만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소련군의 재래식 전력은 서방에 비해서 낙후돼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소련 군부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임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재래식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합니다. 당시 소련은요 서독의 부활과 나토의 확대에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국 4개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겪었지만 서방 측은 독일을 소련의 대항마로 키우고자 점령했던 세계 지역을 통합해서 서독 민주공화국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55년 서독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군비를 양성하기 시작하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기갑사단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국토를 유린당한 경험이 있었던 소련은요 이제 살이 떨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부터 육군 전력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이제 소련군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육군 기계화 부대 증강 계획을 시작하죠. 특히 소련 군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전투 사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미래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력 전차와 함께 공동작전을 할 수 있는 보병 전투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많이 소련 전차를 파괴했던 무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티거 전차일까요? 무적의 티거? 아니면 뭐예요? 판터? 의외로 조잡해 보이고 저렴한 보병이 쓰는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로켓이었습니다. 이게 판처파우스트가 1944년부터 대량 생산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처파우스트 때문에 소련을 포함한 연합군은요 무려 5만 대에 이르는 전차와 장갑 차량을 상실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소련 육군은요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한 독일군 보병에 대항할 보병 수송용 장갑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얻었었다고. 그런데 미국과 얻어쓰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전차 위에 그냥 보병을 탑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차 뒤에 그냥 잔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전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엄폐물이 없잖아요. 양옆에가.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의 박격포와 기관총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어요. 이렇기 때문에 소련군은요, 매복한 채 대기하고 있는 대전차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탑재함과 동시에 기계화 보병이 안전한 장소에서 사주 감시와 사격을 할 수 있는 전투차량, 즉 보병 전투차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호와 건물에 숨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73mm 저하포를 탑재하고요, 적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BMP-1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BMP-1이 등장하자 서방 측 전문가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소련과 강철의 대결을 펼쳤던 서독이요, 동급의 보병 전투차 개발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의 마르더, 프랑스의 AMX-10P, 그리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등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그렇다면 BMP-1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예, BMP-1 보병 전투차는요, 러시아로, 제가 이제 러시아 발음이 참 별론데 이거래요. 모예바야 마시나 베코티, 이거 약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보병 전투차라는 의미래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방 측의 IFV하고 같은 의미죠. BMP-1은요, 처음에 BMP라고 그냥 불렸지만 BMP-2가 나옴에 따라서 BMP를 그냥 BMP-1이라고 부르게 돼요. 나토의 정보기관은요, 1966년에 소련 국내에서 신형 장갑차가 실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BMP-76PB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76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탑재되는 저하포를 76mm라고 추정했었어요, 나토가. BMP-1 보병 전투차는요, 오비액트 764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로는 오비액트. 아마 러시아 쪽 차량 많이 아시는 분은 이 오비액트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비액트 764 모델을 개량한 오비액트 765 모델이 바로 대량 생산한 BMP-1입니다. 소련은 1950년대 말부터 차기 장갑차로 궤도식과 차륜 방식의 다양한 시제 모델을 검토해 왔었어요. 근데 오비액트 764는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차체 전방에 엔진과 변속기, 그 다음에 차체 중간에 1인승 포탑, 그 다음에 후방에 전투 병력실을 갖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즉 보병 전투차의 표준적 구조를 채용하게 됩니다. BMP-1은 첼야빈스크 트랙터 공장에서 개발은 했지만 이 첼야빈스크 공장이 다른 궤도식 장갑차를 생산해야 돼서 굉장히 벅찼대요. 그래서 결국 쿠르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BMP-1의 차체 중량은 12.6톤이고요. 300마력 엔진을 탑재해서 충분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상항해 능력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상주행에 적합한 보트형 선체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차체 앞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류 저항이 감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BMP-1은 차체 중량이 12.6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M113 장갑차의 12.3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량 기갑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태생적으로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BMP-1의 장갑은 엔진 점검용 해치만 경량화를 목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6에서 33mm의 장갑 강판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도가 높은 방탄 강판을 추가 장착해서 강도를 보강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두껍게 안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죠. 이 차체 앞부분 아래는요, 약 45도의 19mm 장갑 강판을, 차체 위쪽에는 80도 각도의 7mm 장갑 강판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 효과를 고려하면 약 균질 아변 강판 37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측면은 가장 두터운 것도 19mm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포탑 정면은 약 한 33mm 정도 되고요. 측면은 19mm, 후면은 13m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이 보시면 포탑에도 여러 군데 이제 경사 장갑을 채용했죠. 이 BMP-1이 이렇게 경사 장갑을 적극 채용한 이유는 수상 주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피당 중량 중가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시 미 육군의 표종 중기관총이요, M2 12.7mm 이 중기관총이었는데 여기에서 발사되는 철갑탄 AP탄은요 500m에서 균질 아변강판 19mm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12.7mm 기관총이.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측면과 후면을 연속 사격하면 충분히 BMP-1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1993년에 개발된 가격이 일반탄의 서너 배인 분리철갑탄이 있어요. 이 분리철갑탄은요 균질 아변강판 기준 500m에서 34mm
1200m에서 23mm의 관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500m 이내라면 거의 모든 방향에서 격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BMP-1의 방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죠. 부족한 건 맞는데 근데 실상 처음 개발할 때부터 20mm 그 철갑탄 방어를 요구한 독일 마더를 제외하면 동시기에 나왔던 미국의 M113이나 스웨덴의 PBV302 ACP 역시 측면 방어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심지어 7.62mm 탄도 좀 벅찰 정도였거든요. 사실 12.7mm 탄 방어력은요, 1980년대 이후 운용되는 보병 전투차에 적용된 방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P-1을 무작정 비판하기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내부는 많이 넓었나요? 네, 이 BMP-1 차체 후부에 전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8명의 전투 병력이 들어가서 차내에서 이제 바깥을 향해서 이제 사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서로 등을 마주대는 방식으로 탑승을 해요. 근데 내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구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좌석 사이에, 그 등 맞대고 있는 좌석 사이에 연료 탱크하고 배터리 박스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연료는 디젤을 사용하니까 가솔린보다는 안전하지만 이게 철갑탄에 관통되면 연료가 전투실 내부로 흘러 들어와서 화재 위험성이 있었어요. 특히나 예광탄이나 철갑 소위탄에 관통될 경우 인화된 디젤류가 전투실로 흘러내가지고 내부 보병과 차량 모두를 전손시킨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포드가 차체 측면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병이 이제 여기다 자기 AK 소총을 넣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7.62mm PKM 기관총을 넣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7.62mm 드라구노프 저격총을 사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체 후방에는 좌우로 열리는 2개의 후방도어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전투실 상부에 노출 사격을 위한 4개의 해치도 설치됐죠. 이 BMP-1의 차장은요, 처음에는 승무원 복장으로 탑승한 상태로 하차 병력을 지휘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요, 전투 병력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서 전투 시에 하차해서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동력은 어떤가요? 네, BMP-1의 파워팩은요, 정면에서 보자면 차체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00마력을 발휘하는 순행식 6기통의 UTD-20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했죠. 그리고 현가 장치는 토션바 방식이었어요. 파워팩과 차체 조종을 위해서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조종 계통을 도입해서 기존 소련 전차에 비해 조종이 그래도 쉬웠습니다. 차체 중량이 12.6톤이었기 때문에 뭐 기동성은 높았대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최고 속력은 도로에서는 시속 65km까지, 그 다음에 야지에서는 45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도로에서 600km, 야지에서는 500km였어요. 또한 파워팩이 배치된 상부는요, 알루미늄 재질 점공용 패널을 장착해서 야전에서 수월하게 파워팩과 조종계통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수는요, 운전할 때는 이제 해치를 개방하는데 전투 때는 당연히 닫겠죠. 당연히 닫는데 이 조종수석에 앞하고 좌우에 3개의 페리스코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시를 하는데 야간에는 이 전조등에다가 적외선 필터를 장착하고 중앙의 페리스코프를 적외선용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기동 시 차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 자이로 컴퍼스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뭐가 가능했다? 수상 주행이 가능했다. 근데 뒤에 프로펠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궤도를 그냥 돌려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시속 7km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강을 도할 때는 특별한 준비 없이 차체 앞부분에 장착된 파도막이만 전개하면 곧바로 하천에서 도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K-21 보병 전투차가 굉장히 많이 참고한 부분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공격력은 어떤가요? 네, BMP-1 보병 전투차가 공개될 당시에요, 서방 측에게 BMP 쇼크를 준 배경에는 M113 계열과 다른 보병 전투차라는 새로운 개념도 있지만 사실 중무장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저압 활강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포탑을 채용해서 대전차 공격력까지 가진 강력한 공격력이 더욱 큰 쇼크를 준 거였죠. 이 포는 서방이 처음에 76mm로 추측을 했는데 73mm였습니다. 이 73mm 2A28 그롬 저압 활강포는요, 휴대용 무반동포인 SPG-9을 베이스로 개발한 거였습니다. 포탄은 PG-15V를 사용하죠. PG-15V는요, 자동 장전 방식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탄두로는 각각 H2탄, 히트탄을 채용하고
PG-15V의 히티탄은요, 균질 아변강판 무려 35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3mm 2A28 주포는요, 기본적으로 저압 활강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사된 포탄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초속 50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속 500m의 속력으로 포신을 나온 직후에 자세 안정용 핀을 전개해서 목켓 로터를 점하는데, 이 자세 안정 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구 속도가 초속 500m고 가속하게 되면 초속 700m가 나오는데, 사정거리가 500m만 넘어가면 바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중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그나마 보병 제압용으로 사격할 경우에는 뭐 그냥 대충 뭐 한 1300m에서 갈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벙커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까이 접근했었어야 됐어요. 포탄은 모두 40발을 포탑 아래에 세워서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서 8에서 10초에 한 발씩 사격이 가능했죠. 그런데요, 자동 장전 장치는 야지 기동 시 포수한테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수동 장전을 권장했대요. 이 외에 이제 동축 부무장으로 PKT 7.62mm 기관총을 탑재했고요, 2000발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73mm 저하포는요, 숙련된 포수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기갑 전투나 보병 전투의 강력한 위력을 나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속도가 제한되는 데다가 고장도 잦아서 문제가 많았죠. 특히나 표적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명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BMP-1의 승무원들은요, 돌아버렸습니다. BMP-1의 대전차 미사일 탑재도 혹시 세계 최초인가요? 예, 맞아요. 대전차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탑재한 건 얘가 처음일 거예요. 이 BMP-1에 장착된 이 9M14 말류카, 이 보통 이제 서방에서 이제 AT-3 새거라고 하는데, 이 대전차 미사일은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3000m였고요.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 보병에 의해 대량으로 사용돼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 기갑 여단을 괴멸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관통력은요, 2.6kg의 히트 탄도를 통해서 균질 아변강판 무려 40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형이라서 사수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유선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용 속도가 이것도 엄청 느려요. 초속 115m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거를 운용하려면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mm 저하포 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BMP-1이 한참 달다가 뭐 커브 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고정되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대전차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한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BMP-1을 탔던 승무원들 얘기 보면 꼭 중요할 데 없더라, 얘가. 이 미사일은 모두 4발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장전을 하려면 차내에서 가지고 나와서 승무원이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낫다고 얘기합니다. 소련군은요, 전방에 전차를 두고 후방에 보병 전투차를 배치하는 그런 전술을 썼어요. 그리고 아군 전차가 진격할 시에 BMP-1 보병 전투차의 대전차 미사일로 엄호하는 작전 개념을 사용했죠. 때문에 9M14 대전차 미사일이 3000m 거리에서 발사 후 명중까지 20초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큰 문제점은 아니었대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하고 탄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까지 서방 전차의 유효 사거리는 2500m 정도였어요. 그래서 3000m 거리밖에 BMP-1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조준 사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유선 유도용 미사일을 탑재한 마르다나 M2 브래들리 모두 동일한 작전 개념을 사용했어요. 아무튼 BMP-1은요, 세계 최초의 기념비적인 보병 전투차였지만 실전에서 호된 경험을 하며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합니다. 따라서 소련은 곧바로 개량에 착수하죠. 그래서 바로 BMP-2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MP-1 보병 전투차의 등장 이후 서방 측도 점차로 최신 보병 전투차를 차례로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첫 타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독일의 마르더. 그러니까 이 BMP 쇼크 때문에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1970년부터 실전 배치했고요. 얘가 다른 건 몰라도 탑승감은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BMP-1하고는 다르게 또 수상 주행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대신 BMP-1이 무게가 12.6톤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르더는 무게가 28.5톤, 2배가 넘었죠. 따라서 방어력이 어떻다? BMP-1보다 훨씬 우수했다. 특히 마르더는 무장으로 20mm 마크 20 RH202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장갑차를 아주 쉽게 격파할 수 있었죠. 더욱이요, 탄약으로 보병용 H2탄하고 장갑차량용 APDS탄을 사용하는 이중급탄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프랑스 육군도요, 1965년부터 수상주행 능력을 가진 AMX-10P 보병 전투차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9년에 완성을 했죠. 그래서 운용 실험을 거쳐 72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AMX-10P 역시 20mm F2M693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더와 마찬가지로 이중급탄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마르더하고 AMX-10P가 BMP-1과 조우할 경우 장전 과정이 필요한 73mm 저압 활강포보다 먼저 20mm 기관포를 사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는 그냥 땡기면 되니까. 근데 73mm는 뭐예요? 장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들 20mm 기관포의 유효사거리는요, 약 2000m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BMP-1의 73mm 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500m만 넘어가면 명중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래서 이 서방의 20mm 기관포가 오히려 기갑전에서는 BMP-1과의 맞짱에서는 오히려 전투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BMP-1을 개량하려고 했죠. 하지만 소련이 BMP-1을 개량하기로 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서방의 공격 헬기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이 냉전 시절에 나토는요, 소련의 대규모 기갑부대에 대응하고자 독일의 BO-105와 프랑스의 SA-342 가젤 소형 헬기에 HOT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서 대량의 무장 헬기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미 육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폭 개량해서 전문적인 대전차 공격 헬기를 서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저공으로 비행하는 무장 헬기와 공격 헬기를 상대로 BMP-1은요, 이렇다 할 대응 수단이 없었어요. 따라서 초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BMP-1 승무원들한테 2발씩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건 굉장히 탁성공론이거든. 예를 들어서, 야, 너네들한테 휴대용 대공 미사일 2개씩 나눠주면 저 헬기가 와도 문제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 헬기란 게 나 갈게라고 예고하고 오나? 불시에 나타나잖아. 숨어 있다가. 불시에 나타나서 사격한 다음에 사라지는 무장 헬기하고 공격 헬기를 상대로 승무원들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걸 쏜다? 어불성설이에요. 즉각적 대응이 안 된다고. 게다가 서방의 무장 헬기하고 공격 헬기는요, 30m 이하의 저공을 유지하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고도에서는요, 지상 적외선 잡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설사 발견했더라도 전자장비 수준이 낮은 소련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는 로곤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따라서 BMP-1 보병 전투차가 서방의 최신 보병 전투차, 대전차 헬기,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전차 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 사거리와 함께 지속 사격이 가능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즉, BMP-1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BMP-2가 나오는. 맞습니다. 이 BMP-1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크루간 자동차 공장은요, 오비액트 680 CJ 장갑차를 개발합니다. 이 오비액트 680은요, 30mm 기관포 포탑을 장착하게 되죠. 이 30mm 2A42 기관포는요, 최대 사정거리가 4000m였어요. 그래서 무장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서방 측 보병 전투차와 교전에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이 보다 명중률이 우수한 9캔 11-1 파고시나 9캔 11-3 코너스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조이스틱이 아니라 그냥 시선 유도, 보고만 있으면 쫓아가는 사클로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특히 이 파고시나 코너스는요, 캐니스터에 적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이제 잊어버린 일이 없죠. 근데 이 BMP-2가 난관에 한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오비액트 680 CJ 보병 전투차는 기존 BMP-1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은 당연히 우수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었어요. 어떻게 요것도 좀 해보고 아니면 요걸 좀 이원화 시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련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이제 게릴라고 교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철 규모라는 게릴라 부대한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안각, 즉 포신을 올리는 각이 제한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산악지역이잖아. 포신을 올려야 되는데 BMP-1은 부안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얘는 연속 사격도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BMP-1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소련 야전군은요, 고지에 숨은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상대하고자 당시에 고각 사격이 가능한 쉴카 대공자주포를 투입해서 나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MP-2의 보병 전투차의 주무장이 30mm 기관포가 된 거예요. 결국 여기서 궁여지책이 나오죠. 기존의 BMP-1 차체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BMP-2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죠. 당시 소련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969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수리강의 전바오섬, 러시아는 다만스키 섬인데 여기서 중국군하고 한 번 붙었잖아, 소련군이. 그래서 중소 국경 분쟁과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 서기장의 스탈린 격화 운동 등으로 인해서 점차 중국과의 관계가 소련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소련은요, 중국에 대응하고자 육군 사단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부대를 편성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그리고 197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능하면 낮은 가격의 보병 전투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BMP-2가 차체는 BMP-1이랑 똑같다? 거의 같아. 그래도 조금은 바뀌어요. 이제 80년에 크루간 자동차 공장이 개발한 오비액트 675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BMP-2가 나오는데, BMP-1이 왜 300만 원짜리 UTD 20 엔진이었잖아요. 디젤 엔진. 이걸 뭐 조금 개량했대. 근데 뭐 거의 똑같아. UTD 20S1이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 포탑에 예전에 한 명만 들어갔는데 이제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실이 조금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전투 병력도 좀 감소가 됩니다. 6명으로. 다만 전투실에 설치된 건포트가 좌우 4개에서 3개로 감소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변화가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포탑 자체도 전동 구동 방식을 채용해서, 이게 예전에 유압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피탄 됐을 때 불이 확 붙었다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전동 구동 방식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축 주포 안전 장치를 채용해서 기동간 사격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이 탑재된 30mm 기관포가 안각이 7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지대 목표나 헬기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로 쏠 수 있었고, 분당 200발, 분당 300발, 분당 550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탑재 탄약수가 500발 정도. BMP-2에 와서도 얘네도 이제 이중급탄 해요. 손쉽게 탄약 체계 교환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 고폭탄, 그냥 철갑탄 이렇게. 특히 이제 3UBR8 APDS 철갑탄은요, 사정거리가 1500m에서 균질 아변강판 25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측은 러시아의 30mm에 대응해서 보병 전투차 정면과 측면에 증가 장갑을 장착하는 그런 개량을 해야만 했죠. 이 사격 통제 장치는요, 영상 증폭 방식의 야간 조준 장치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650m까지 사격이 가능했고요. 달빛이 없는 무월광 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액티브 방식의 적외선 야시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350m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BMP 시리즈는 2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BMP-3가 또 있어요. 이 BMP-3는 1990년 5월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BMP-1과 BMP-2의 설계를 기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성능과 제어는 상당히 달라요. 무엇보다 달라진 부분이 바로 무장입니다. BMP-1의 대구경포를 BMP-2에서 30mm 기관포로 바꿨잖아요. 근데 소련은 엉뚱하게도 BMP-3에 와서는요, 그야말로 보병 전투차용 무장으로는 세계 최대 구경의 100mm 2A70 강선포를 탑재합니다. BMP-1과 BMP-2에는요, 7.6mm 기관총이 동축 기관총이었잖아요. 근데 BMP-3에서는요,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BMP-2에서 주포로 쓰이던 2A42 기관포가 동축 기관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로서는 드물게 부무장으로 적 장갑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거죠. 이 주포인 100mm 활강포는요, 자동 장전식이에요. 그 다음에 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반동이 낮은 저속탄을 발사합니다. 이게 초속이 250m밖에 안 돼요. 하지만 구경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성형 자격탄을 사용할 경우에 9세대 주력 전차나 건물 등에는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를 사용해서 레이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 9K-11-6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9K-11-6는요, 최대 사거리가 4km고요. 균질 아변강판 60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서방의 이 토우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무려 균질 아변강판 800mm를 관통할 수 있는 9M11-7으로 또 한 번 변경이 돼요. 이 탑승 병력은요, 완전 무장한 보병 7명하고 승무원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량된 사격 통제 장치의 도입으로 명중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방어력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BMP-2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차체 앞부분에 제가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좌우에 한 개씩 7.62mm 기관총이 설치가 되죠. 과거 BMP-1과 BMP-2가 공산국가 대부분에 골고루 보급된 거와는 달리 BMP-3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정도만 보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꽤 유망한 수출품이 됐어요.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모로코 등등등등 많은 이런 중동권, 무슬림권 국가들이 쓰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BMP 시리즈도 실전이 있겠죠? 네,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중동전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 BMP 시리즈가.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실전에서 BMP-1의 수많은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장갑이 얇아서 종이장 같아서 아주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는요 12.7mm 중기관총 공격에 완전히 벌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에서는 이집트의 BMP-1 운용병들이요 이 노출된 사막에서 무모하게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차들은요 장거리 사격의 대가였습니다. 무려 2000m 밖에서 그 작은 이집트군의 전차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모하게 전차와 나란히 서서 이집트군의 BMP가 공격을 했어요.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BMP-1이 이스라엘군 전차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소련군은 대량으로 BMP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안강 문제로 BMP-1은 곤욕을 치르죠. 그리고 BMP-2로 교체된 후에는 이제 호평을 받았지만 현장의 소련군 승무원들은 또한 화력 부족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BMP 시리즈에서 100mm 강선포를 탑재하는 해경이 되었습니다. BMP 시리즈가 서방 기갑차량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한 건 바로 걸프전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 육군의 BMP-1은요 미국의 M3 블래들리 정찰 장갑차와 근거리에서 조우하게 돼서 장착된 73mm 저하포를 쏴서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훈련이었어요. 걸프전 당시 미국 M28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 엄폐 지형에서 숨어서 매복 사격하거나 야간에 연령상 장비를 활용해서 장거리에서 토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 기갑 차량들을 격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라크군의 BMP-1이나 BMP-2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전투 현장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다수가 격파됩니다. 이후 BMP 시리즈는 여러 분쟁 지역에서 쓰였지만 절정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양쪽 모두 BMP-1, 2, 3 죄다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 합해서 장갑차가 파괴된 숫자가 거의 10,000대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 BMP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도 방어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BMP 손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브래들리 같은 이제 보병 전투차를 요청한 거고 러시아군은 사실 최신의 보병 전투차가 있어요. T-15라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 그래서 이것도 몇 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러시아군은요 당분간 재고로 남은 BMP 시리즈를 쥐어짜서 써야 할 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BMP 시리즈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